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암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준 게 이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종이컵에다가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공육을 먹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암이 재발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인가요?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식습관은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암을 유발하는 거에도 어떤 식품을 우리가 먹느냐가 한 30-40%를 차지한다, 암 유발하는 원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음식이 40%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암이 안 걸리려면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식품을 잘 판단해서 그거는 피해주고, 피할 건 피하고, 또 먹어야 될 건 꼭 섭취를 해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지만 암을,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발병하는 이유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물질들을 1군, 2군, 2A군, 2B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군이라고 하는 거는, 1군 발암물질이다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암이 발생하느냐, 바로 그거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군 발암물질은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러면 술 드시는 분들 다 안 걸렸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드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처럼,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1군 발암물질, 또 붉은 고기는 2A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A군이라고 하는 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있는데 인체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회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암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준 게 이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 그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암 발병 증가 요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 대한암예방학회에서 암 예방 수칙에 보면 탄 음식을 먹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 우리 요즘에 캠핑 가서 직화구이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죠? 불맛도 들고 맛은 정말 좋은데, 이 직화를 하거나 튀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돼요. 직화를 할 때는 한 30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바베큐 할 때. 그다음 튀김도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18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럴 때 다환상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PAH 화합물, 그리고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거하고도 또 다른 발암물질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 화합물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탄 음식은 되도록 노출량을 줄여라. 가끔가다 캠핑 가서
가족끼리 친목도 많아서 한 번쯤은 어쩌다 해먹을 수 있겠지만 아우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 불맛도 들어서 너무 맛있어, 맨날 해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다. 가공육 같은 것도 그래요.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공육은 매일 햄, 소세지, 베이컨들을 하루에 50g씩 매일 먹으면은 대장암, 특별히 대장암 발병률이 한 18 내지 20% 사이로 증가한다는 게 실험 결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는 것처럼 짠 음식이나 탄 음식도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급 발암물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술도,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도한 음주, 이거는 술 마실 때 어디가 짜르르 하죠? 입안, 식도 이런 데 내려가면서 짜르르한 느낌이 나잖아요. 알코올 도수 높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구강암, 식도암, 또 알코올이 가장 위해를 가하는 것이 어디냐?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은 지방에 많이 축적돼서 암이 잘 걸리는 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뭘까요? 칼로리가 높은 식품 많이 먹는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지만 암 유발이 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으면 위험한가요? 햄, 소시지, 베이컨, 요새 살라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맛있기는 한데 잘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인체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느냐? WHO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가공육은 매일 50g씩 계속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내지 20 증가한다. 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암뿐만 아니라 대장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42% 정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에는 지방 함량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공육, 아침 식사에 빵식을 할 때 가공육이 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가공육들이 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매일 50g 이상 먹는 거, 요런 노출 빈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왜 가공육이 문제냐, 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는 가공육을 만들 때 가공육 햄, 소시지 보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발색제를 육류에다가 넣어주는데, 이게 아질산염이 이 발색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 그 단백질에 있는 성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서 이 니트로사민이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지고기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붉은 육류를 쓰는데 적색육에는 햄철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대장 점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가공 육류들은 조리를 할 때 뜨거운 온도에다가, 고온에다가 조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컨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굉장히 고온에다 조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베이컨을 먹게 되면 그 기름, 삼겹살 그 기름띠를 그거 하기 위해서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조리를 하거든요. 기름을 쫙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 조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PAH 화합물들이 생긴다든지,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긴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돼서 발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공육을 먹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가 더 문제다. 암 발생 위험률은 거기에 달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지 마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g 이하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육류라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 식품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에는 꼭 이렇게 붉은색 육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색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선, 닭가슴살 하는 이런 동물성 육류들도 있겠고, 식물성 육류로는 콩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콩으로 만든 인조육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지테리언들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가공육을 먹을 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가공육에서 아질산염에 의해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라. 특히나 이 니트로사민은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그 독성이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뭐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베이컨도 고온 조리하는 거, 또 직화하는 거, 이런 거가 나쁘니까 되도록 가공육을 먹더라도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내는 거 있잖아요. 데쳐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질산염의 함량도 물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봤자 몇 도예요? 100도. 기름은 240도까지도 다 올라가요. 250도도 올라가고, 발연점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좀 조리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요. 가공육이 요즘에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육 제품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아질산염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육 제품을 대체품으로 쓰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이 정말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는 거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논란이 많이 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회용 컵은 환경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일회용 컵도 그 코팅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건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든지 DNA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험 결과로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염증 유발이나 산화 스트레스, DNA 손상이 발암 기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우리가 입증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기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노출 빈도, 노출 정도를 줄이는 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런 뜨거운 음료를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 컵에다 담는 거,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뜨거운 음료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회용 종이컵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온에서 장시간 이렇게 음료가 담겨 있게 되면 이게 폴리에틸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남자 어르신들 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코올 성분은 이런 폴리에틸렌 이런 거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물 아니고서는, 상온의 물 아니고서는 거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이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마시다 보면은 좀 식어서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때 그 내부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이 녹아 나올 수도 있고, 또 긁히거나 낡은 용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공식품들은 좀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그거는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데운다든지 할 때에는 그 기름은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요.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뜨거운 음식을, 배달 음식 같은 거 또는 할 때 포장재에다가, 포장재 안에도 이 수분에 의해서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종이컵은 많이 있는데 예전에처럼 스티로폼 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스티로폼 컵에서도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오래 사용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보온력은 좋지만. 그래서 스티로폼 컵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종이컵도 보니까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용기나 포장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사용에서는 이게 왁스 코팅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컵보다는 안전하죠. 물론 더 안전하긴 하지만 고온 조리를 한다든지 또는 산성이 좀 강한 식품을 쓴다든지, 이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하는 종이를 사용한 종이컵이라든지 이러면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 뭘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이컵들을 보면은 식품 접촉 등급이라고 해서 푸드 그레이드가 인증이 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컵이나 이런 포장재 이런 거를 쓰실 때에는 인증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사는 믿을만한 것인지 하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종이 코팅된 거에다 많이 담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외식업체 사장님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다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는 아까 그 안에 코팅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산성이나 알코올 성분이 높은 그런 음식들 또는 음료들 활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나요?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암이 무서우니까, 아직까지도 암이 치료가 조금 잘, 이제는 치료율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조기 발견하면 암은 역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찾으시는데, 그거를 조금 암 치료 식품하고 암 예방 식품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암 치료 식품은 암 예방 식품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 치료 중에는 암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체력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암 치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을 넘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지, 암 예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암 치료 식단의 핵심은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다 잘 먹는 균형, 그리고 이런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그래서 근육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점막들이 식도나 뭐 이런 혀 이런 데 다 망가져 가지고 그 자극성 있는 거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들 요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암치료식에서는 그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는 거, 부드러운 자극성이 덜한 그런 질감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거, 요게 관건이고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냐면 체중을 감소를 막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체중 감소나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점막이 상하거나 손상된 것들이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상처가 난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다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 동안에 구토라든지 설사, 또 미각이 변화되고 식욕이 없는 거, 식욕부진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암 치료 식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고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예방식은 뭐냐? 암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음식으로부터 환경 요인인 음식, 식생활로부터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30-40%가 되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도 한 4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암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꼭 그걸 유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해요. 치료에도 중요하고 예방에도 중요한데 암 예방식에서의 핵심은 어떤 암 예방에 뭐가 좋아, 녹차가 좋아, 차가버섯이 좋아, 무슨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버섯이 좋다는 등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모든 암 예방도 균형 잡힌 식생활, 식단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다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채소나 과일, 항산화 성분이 많다든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염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생산하는 DNA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위해 성분, 암 유발 요인을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암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서도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EPA라고 하는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1-2회 정도 등푸른 생선 드셔주시는 거 암 예방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식물성 단백질 꼭 적색육은 아까 암 유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랬죠. 2의 2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그 두부류나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녹차의 카테킨이 좋다. 커피에도 우리가 하루에 2-3잔 이하로만 마시면, 적정량만 마시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과량을 마시는 거 아니면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대해서 찬반도 많고 그러지만 녹차나 커피의 그런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량을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암 예방 식품은 채소, 과일, 식이섬유소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생선류는 단백질도 넣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진시키고요. 또 적색 육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나 적당량의 커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를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씻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양배추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지 엽산, 그다음 비타민 B6,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리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넬레이트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되는 성분하고 비타민 U와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수용성 성분이라서 이렇게 씻는 동안에 이런 수용성 성분이 사실은 녹아서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물로만 씻는 것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베이킹 소다를 타서 잘 깨끗이 씻으려고, 농약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양소의 소실이 더 커져요,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왜 그러냐, 이 베이킹 소다 용액은 알칼리성이잖아요. pH가 8에서 9 정도 되는 알칼리성 용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베이킹 소다 용액이 세포벽에 있는 헤미셀룰로즈를 녹여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벽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출이 더 쉬워져 가지고 이런 수용성 영양 성분들의 소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 양배추가 위암 뭐 이런 거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위암 예방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이라든지 아이소시오사야네이트 성분으로 황화합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런 효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 작용을 하는 적정 pH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 pH에서 잘 작용을 하는데, pH가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효소가 잘 작용하지 않아서 항암 성분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배추 먹고선 위암에 좋다니까 먹고 있는 분은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거고요. 그 시금치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런 채소들을 베이킹 소다를 탄 용액에다가 10분 이상 오래 담궈두면 비타민 C와 같은 성분의 손실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논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양배추를 씻을 때 베이킹 소다 용액에다 쓰는 거 별로 비추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는 농약이 많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인가요? 양배추 재배할 때 농약 많이 치죠. 왜냐? 그거는 양배추는 한 150일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우리가 그 동그란 양배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처음에 100일 정도는 겉잎만 이렇게 시퍼런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때는 벌레들이 그 겉잎을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칠 수밖에 없죠. 근데 100일쯤 지나고 나면 생장점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결구가 동그랗게 이렇게 단단하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구가 단단해지는데 한 5, 6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일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딱 수확을 해서 먹게 되는데, 그때는 얘가 벌레도 그 결구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지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이 많다. 그거는 우리가 먹는 양배추 동그란 결구 부분은 그렇게 농약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를 지키면서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는 법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베이킹 소다 용액에다가 넣어서 씻고, 또 그거 알칼리성을 중화하느라고 식초 탄물에다 씻고, 너무너무 정성을 들어서 씻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채소들이 사실 베이킹 소다나 식초 이런 거에 씻는 거랑 물로만 씻는 거랑 했을 때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특히나 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농약이 양배추 안까지 스며들어갈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배추의 겉잎, 흙이 좀 묻어 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 먼지가 묻었다든지 하는 것만 겉잎 두세 장 제거를 하시고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잠궈 놓으면 그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 혹시 끼었다 하더라도 불어서 이렇게 물에 올라오거든요. 그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세척을,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혹시 양배추 쌈을 하기 위해서 양배추 잎을 찐다 그러면 이제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한번 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서 그리고 찌시면 될 거고, 또 우리가 양배추 채를 썰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양배추를 4쪽 또는 작은 거는 반만 두 쪽으로 이렇게 내셔가지고 채칼로 해서 이렇게 결이 있는 걸 이렇게 반대로 쓸어야지만 채가 쓸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또 그 양배추가 워낙 양이 크니까 이렇게 반을 자르거나 4분의 1 통을 잘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날 먹는 거는 한 반 정도밖에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거꾸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리고 페이퍼 타월로 해서 물기 다 털어내고 물기가 없이 해가지고 비닐에다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배추는 먹기 직전에 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집에 깨끗한 냉장고에 넣고 싶으신 욕망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물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생물의 성장을, 증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바로 씻어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다른 야채, 과일도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안 좋은가요? 물론 이게 논문들 쭉 보면 1% 정도, 그러니까 물 2컵에다가 베이킹소다 1티스푼 정도, 작은 술 그렇게 하면 그게 5g 정도 되니까 물 2컵이면 한 500ml 이렇게 해서 1% 정도의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배추 생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까 양배추 자체에 그렇게 잔류농약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깨끗한 물로 겉잎 뜯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다른 채소들도 농진청에서 실험해 본 결과는 물로 씻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나 안전성에서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안정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상추같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속에 그 주름 사이에 먼지나 뭐 이런 오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흐르는 물에 씻기 전에 충분한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은 따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입 한 입씩 깨끗한 흐르는 물에다가 두세 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농약도 제거될 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적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세척 방법이 야채, 과일 영양소에 문제가 생기나요? 양배추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채소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꼬불꼬불한 채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물에다 좀 담궈 놔라 5분 정도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담그는 시간을 뭐 한나절 담궈 놓고 이러면 채소 과일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다 물로 빠져나와가지고 버려지는,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베리류 같은 거, 조직이 좀 연하고 가공성이 있는 조직, 껍질이 없는 그런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더구나 더 그렇죠. 그 당분 같은 것들로 다 빠져나가서 맛이 그냥 개심심해질 거니까 그런 담그는 시간은 과일이나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너무나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은 뭐 한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농도가 높으면 베이킹소다가 맛이 어때요? 좀 약간 미끌하면서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나 향이 그 베이킹소다 농도가 1%보다도 더 높으면 막 그냥 우리는 더 깨끗이 씻고 싶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맛이나 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이게 알카리성 pH이기 때문에 그 세포벽에 헤미셀룰로즈가 녹아나와서 질감이 물컹물컹해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영양소 손실도 더 커지고, 질감이 사실은 음식이라는 것, 채소나 과일은 아삭아삭한 맛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먹기 때문에 그 질감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영양소 파괴뿐만 아니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만약에 씻는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용액을 만들어서 씻으시면 좋겠고 10분 이내로 담궈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녹색 채소 같은 것도 시금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살짝 넣고 삶거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넣고 삶으면 더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신잎, 송편 뭐 이런 거, 쑥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계절성이 있는 거잖아요. 쑥은 봄철에, 모신잎은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1년 내내 쓸 거를 냉장고에다 그 떡집에서는 쟁여놓거든요. 그거 다 삶아서 쟁여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살짝 넣어서 삶아요. 그러면 쑥이나 모신잎에 들어있던 클로로필, 녹색 색소 성분이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선명한 녹색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싱싱해진 거 아니야? 더 선명한 녹색을 띠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타민 C라든지 엽산처럼 손실률이 가장 큰 영양소가 비타민 C하고 엽산이거든요. 요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손실률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건 예쁘니까 더 좋지만 그럴 수가 있고, 헤미셀룰로즈가 아까 녹아나옴으로써 조직이 연화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성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베이킹소다 용액에다 할 때는 맛이나 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질감이 물러질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C는, 그 다음에 엽산,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고요.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 이거는 고리가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고리가 분리가 되면서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같은 것들은 알칼리 용액에서도 얘도 분해가 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비타민 B1보다는 좀 덜하고요, 그 정도가.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 색소, 요게 안토시아닌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청색,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딸기나 이런 게 붉은색일 때는 식욕이 돋우어지지만, 이게 퍼르둥둥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어머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색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무기질은 pH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로 의료자단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수가를 낮추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바로잡는,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생활 코칭, 생활 습관 개선을 코칭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식품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나 식품의 종류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양성과 균형성,
얼마나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먹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만 먹는다는 거, 그 특정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